욕망을 수치스러워하며 실행하지 않는 소아성애자들은 메달이라도 받아야죠. 작가 토마스 만이 말했어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미덕의 시험이다.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외로운 섹스 중독 여인의 처절한 자아 탐색 ним포매니악 볼륨 2입니다. ним포매니악은 볼륨 1과 볼륨 2의 두 편의 영화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워낙 영화가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개봉을 한 것입니다. 로튼 토마토의 에로영화 탑 200에서 볼륨 1은 57위를, 볼륨 2는 106위를 각각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아직 볼륨 1을 보지 못하신 분은 볼륨 1을 먼저 보신 후 볼륨 2를 보시기 바라는데 볼륨 1의 마지막은 조가 아무 느낌도 안 난다고, 아무 느낌도 안 나? 아무 느낌도 안 느껴져? 라고 외치면서 끝났습니다. 제논의 역설 같네요. 당신이 아킬레스고 오르가즘이 거북이에요. 아, 제발 좀. 아니, 들어봐요. 둘이 경주를 하는데 아킬레스는 자신감에 차 있죠. 그래서 거북이에게 100m 앞에서 시작하라고 해요. 이제 수학적 문제가 생기는데 아킬레스가 100m 지점에 도착해 거북이를 제끼려 하면 거북이는 그 곳보다 앞에 가 있죠. 다시 거기까지 따라가면 또 그곳보다 더 나가 있고 이것이 반복되어 결국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결코 오르가즘을 앞지를 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역설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으시네요. 최악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성적 쾌감을 한순간에 잃었다고요. 삑지에 아예 감각이 없다는데 지금 웬 수학 문제를 풀자는 거죠? 이야기를 하던 조는 셀리그만의 태도를 분석해 그가 아직 여자와 자본 적이 없다고 추리하고 셀리그만은 남자랑 잔 적도 없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렇긴 하죠. 궁금해서요. 욕정 때문은 아니고요. 전 제 자신을 무성으로 여깁니다. 물론 10대 때는 자위도 해봤지만 별 소용은 없었어요. 제겐 성적인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처럼 드물지는 않아요. 물론 성에 관한 책은 많이 읽었죠. 캔터베리 이야기, 데카메론, 천일야화, 뭐든지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읽었어요. 문학적인 쾌감이지만요. 전 선입관이나 기호가 없으니 오히려 당신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판사인 셈이죠. 당신이 나쁜 인간인지 결정하는 것도 문제 없어요. 성적 취향이나 성경험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전 동정이고 순수해요. 그리고 그들은 방안에 걸린 러시아의 성상화를 보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1054년의 견해 차이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렸어요. 지금의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교회 말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동방교회의 성상화예요. 주로 동정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묘사하고 아주 드물게 십자가 형벌 그림도 있어요. 그건 서방교회에서 훨씬 유행했죠. 일반적으로 서방은 고난의 교회이고 동방은 행복의 교회인 셈이죠. 왜 절 쳐다보는 거죠? 아마 뭔가 말하려는 듯하네요. 성화는 원래 문맹자를 위한 성경 같은 거죠. 글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말하는 걸 읽는 거죠. 다른 종류의 성화도 있어요. 이건 호테게트리아의 성모예요. 방향이 매우 중요해요. 당신을 바라보지만 어린 예수를 가리키죠. 예수도 당신을 보지만 그녀를 가리키죠. 아주 평면적이죠? 원근이 없는 거요. 영혼의 이미지라서 그래요. 영원한 건 입체가 아니죠. 신을 믿지 않잖아요. 종교라는 개념이 재미있어요. 섹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쪽에도 무릎은 꿇지 않지만요. 챕터 6 동방교회 서방교회 벙어리 오리. 조는 12살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갔을 때 오르가즘을 느낀 이야기를 해서 셀리그만을 놀래킵니다. 오르가즘이 저절로 느껴졌다고요? 네, 분명 오르가즘이었어요. 의사들은 발작이라 했지만요. 오르가즘 도중에 양옆으로 두 여성의 환영을 받다고 했죠? 오른쪽의 여인은 보라색과 주홍색의 옷을 입은 듯 했고
황금과 진주 장식을 했죠. 황금전을 손에 들고 이상한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다른 여성은 로마식 의상이었고요. 아이를 안고 베일 아래로 웨이브진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셀레그만은 그녀의 이야기가 신성모독적으로 재구성한 예수의 산상변형 같다고 말하는데 동방교회에서 가장 은혜롭게 여겨지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 여자들이 누군지도 모르시죠? 생각해보니 그중 한 명이 동정녀 마리아 같기도 해요. 마리아는 절대 아니에요. 설명을 들어보니 발레리아 메살리나예요. 클라우디우스 1세의 황후이자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ним포매니악이죠. 당신의 성화랑 닮은 것 같은데요. 루브르에도 동상이 있어요. 호데게트리와 같이 보이지만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짐승을 타고 있었다는 나머지 한 여성은 nimrod의 황소를 탄 바빌론의 창녀가 분명해요. 딴 사람에게 들었더라면 모독적인 농담으로 간주했을 거요. 존은 셀리그만에게 갑자기 독서, 욕구를 잃고 책과 활자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며 이후 주도권이 제롬에게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제롬은 조에게 스푼을 그녀의 엑스지에 넣으면 5파운드를 주겠다고 하자 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푼을 잔뜩 가져와 그녀의 그곳에 집어넣어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거죠? 사랑과 섹스가 사는데 상관없다거나 서로 잘됐다. 그런 건가요? 기괴하게도 모든 성감이 사라졌던 그때 비로소 안정적이고 편안한 가정적인 안락함을 느꼈어요. 동거를 하게 됐고 임신도 했죠. 피임약을 소홀히 했거든요. 모성애는 기대에 못 미쳤겠죠? 기대도 안 했어요. 문제는 모성애가 아니었어요.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들켜버린 듯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사랑이 없다는 걸 들킨 것 같았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제롬이 육체노동을 잠시 쉬고 싶어 해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킬레스가 다시 거북이를 쫓는 거죠. 그리고 제롬은 성감이 사라진 조에게 자신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으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하라고 하고 조는 피아노 교사 복장을 차려입고 남자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그녀는 자동차의 점화 플러그를 몽땅 빼놓고 지나가는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 차 주변으로 몰려들어 점화 플러그를 끼워줍니다. 팔기통 자동차의 장점을 깨달았어요. 8개의 점화 플러그를 끼우는 경우의 수가 4320개이니 제 계산비 맞다면 말이죠. 그걸 맞춰야 차가 움직일 테고 시간은 충분했죠. 하지만 그 방법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제롬이 대부분 여행 중이라서 아들 마르셀과 둘이 지내게 되는데 제롬은 집에 돌아오면 마르셀을 돌보지 않았다고 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성적 만족을 못 느끼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 창문 밖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다 말이 안 통하는 남자와 같이 한다는 새로운 도전에 엄청 흥분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어 통역사를 불러 애니라는 흑인 노동자에게 자신과 섹스를 하겠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통역사는 엄청 황당해하면서도 그의 주소를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곳은 싸구려 호텔로 그곳에 간 조에게 흑인 남성 2사람이 들어오는데 애니 형제를 데려와서 뜻하지 않게 쓰리섬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들은 건데 샌드위치를 할 땐 얇은 조직을 통해 서로가 느껴지니까 이미 계단에서부터 말싸움을 시작했던 것 같고 누가 어떤 구멍을 맡을지 정하다가 검둥이 형제의 취향이 부딪혔나 봐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죠. 검둥이라는 말이요. 전 검둥이를 검둥이라 부르는 게 경의의 표시라고 봐요. 단어가 하나씩 금기시 될 때마다 민주주의의 토대도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명백히 존재하는 문제를 두고 단어만 없애는 건 사회가 무능한 거죠. 하지만 흑인들도 그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데 조는 자기가 탐험해야 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새로운 세계에서라도 자기 삶을 되찾기로 하고 여자를 폭력적으로 학대에 만족을 주는 K에게 갑니다. K가 하는 일은 제가 매우 싫어하던 거였어요. 그럼에도 그를 찾아간 건 성감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최후의 시도였죠.
그 시스템은 K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폭력 시스템이요? 당신은 서방교회를 고집하셨죠? 제가 기억하기론 십자가 형벌은 폭력적이고 매우 가학적이죠. 네, 그리스도의 순환은 체계적 폭력으로 가득하죠. 십자가의 길이나 39회의 채찍질도 그렇고요. K의 명령대로 갈색 말채찍을 구입해 K에게 간 존은 쇼파에 묶여 K의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성감을 되찾게 됩니다. 모든 게 생소하군요. 그래요, 매우 생소하죠. 두 번째부터는 젖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죠. 성욕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이런 성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생긴 도착증이 나중에 발현되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프로이드의 주장은 정반대예요. 그는 어린아이가 다형적인 성도착을 가진대요. 유아에게 온갖 종류의 성도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년기를 통해 그것들을 줄이거나 없앤대요. 정리하면 유아는 다형적인 성도착자이고 영아에게는 성욕이 전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K와의 SM에 빠져 크리스마스에도 나가려는 조에게 제롬은 그날도 나가면 평생 자신과 아들 마르셀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조는 K에게 갑니다. 조는 K에게 섹스를 요구하지만 거절당하고 고대 로마식 채찍형 최고치인 40회를 맞게 되는데 그녀는 맞으면서 책표지에 대고 클리토리스를 자극합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제롬과 아이는 떠났던가요? 그 이후로 마르셀을 본 적이 없어요. 제롬은 자기 인생을 아이에 맞출 수 없을 걸 알았고 아이를 양부모에게 넘겼어요. 저는 매달 아이 계좌로 1000파운드씩 보내요. 익명으로요. 그리고 조는 그 이후 K를 떠나지만 오르가즘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챕터 7. 거울.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조는 그동안 신체를 학대한 결과가 나타나 가끔 그곳에서 피가 났으며 점점 잦아지게 되는데 직장에서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과 의사를 극단적으로 싫어했는데 그것은 과거 임신한 아이를 없애려고 할 때 정신과 의사의 상담이 필요했지만 의사는 아주 냉담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조는 과거 의학 공부를 잠시 했던 경험을 살려 스스로 도구를 만들어 집에서 낙태 시술을 했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 일반적인 의학적 순서에 따르기로 했어요. 의학 공부를 하며 배운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죠. 며칠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태아를 끄집어내기로 했어요.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건 자궁경부를 단계적으로 벌리는 것이었어요. 원래 마취를 해야 하는 거였죠. 무튼 조는 회사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심리학자에게 가게 되는데 섹스 중독자들의 모임은 성적 자극을 주는 것들과 접촉을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는 그들의 이야기대로 집안의 거울까지 전부 치우지만 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써간 원고를 찢어버리고 선생의 의도와는 달리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쉽진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똑같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난 인정받기 위해 섹스를 하는 당신들과 달라요. 오래전 누군가 당신과의 섹스가 귀찮아지기 시작할 때 당신들은 이미 제대로 걷어차인 거죠. 원하면 스스로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당신들과는 달라요. 여러분을 동정하진 않을 거예요. 당신은 구멍이 채워지기만 원하지요. 그게 남자로든 역겨운 쓰레기로든 상관없이 다를 게 없지요. 모두 한심한 시도니까 공허함을 분출시키는 거고 어리석은 자기중심적 자기혐오를 숨길 뿐이에요. 나는 당신과는 절대 달라요. 공감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그저 사회의 도덕경찰에 불과하니까 당신의 의무는 내 음란함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지요. 부르주아들이 역겨워하지 않도록. 난 당신들과 달라요. 나는 ним포매니악이고 그런 자신을 사랑해요. 무엇보다도 난 내 엑스지를 사랑하고 내 더럽고 추잡한 욕정을 사랑해요. 챕터 8. 총. 직장을 떨려난 조는 비수금 사업을 하는 암흑조직을 찾아가는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던 보스 엘은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일을 하자고 합니다.
엘로는 윌렘 데포가 나온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제가 쉽게 범죄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제 자격 요건이란 물론 수많은 남성과의 성경험이었죠. 하지만 제 특별한 기술도 아주 유용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엘이 붙여준 2명의 조수도 쓸만했지만 무조건 쇠몽둥이로 엉망진창을 만드는 반복적인 수법을 쓰는 경향이 있었죠. 물건 부서지는 건 개의치 않나 보군요. 한 가지를 말하자면 수구먼 생활 1년차의 남자가 취약한 이유에 관한 비정상적이고 냉정한 이야기예요. 공공연히 협박하는 더러운 짓이었죠. 저의 핵심 역량인 섹스를 사용하는 거였죠. 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남자였고 전 지루해졌죠. 조는 자신의 엄청난 섹스 경험을 바탕으로 난공불락이었던 한 남자가 소년 성애자임을 밝혀내 돈을 무사히 받게 되는데 그의 항복을 받아낸 후 그에게 오랄 섹스를 해주게 됩니다. 오랄 섹스를 해줬어요. 왜요? 그런 더러운 놈을. 불쌍해서요. 불쌍. 네, 제가 인생을 망쳐버렸잖아요. 아무도 그의 비밀을 몰랐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도요. 수치심에 앉아있는데 사과의 의미로 빨아줬죠. 믿기지 않네요. 들어봐요. 이 사람은 계속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강제로 끌어내서 굴복하게 된 거예요. 인생을 부정 속에 살면서도 누구 하나 상처 주지 않았죠. 기특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소아성애자가 기특하진 않네요. 아이들을 해치는 5%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남은 95%는 절대 환상을 실현하지 않아요. 그들의 고통을 생각해봐요. 성욕은 인간에게서 가장 강한 힘이에요. 금지된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건 분명 고통스러울 거예요. 욕망을 수치스러워하며 실행하지 않는 소아성애자들은 메달이라도 받아야죠. 작가 토마스 만이 말했어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미덕의 시험이다. 그 작가는 소년들과 상관이 없었나요? 그가 말하기론 아니에요. 집필을 통해서 해소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메달을 받았죠. 노벨상. 당신이 이해 못하는 내 동정심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저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진 걸 봤거든요. 외로움이요. 우린 둘 다 성적 소유자들이었죠. 이렇게 조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커졌고 그녀는 마르셀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 보스 엘로부터 후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피를 서게 받습니다. 사람이라면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 당신을 도와줄 오른팔이 필요하지. 황태자비라 할까. 보통 절차는 이래. 우선 감옥에 있거나 약물 중독인 사람을 골라. 당연히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지. 그리고 그의 애들이 어디서 축구를 하는지 알아내. 그리고 끼어들어. 몇 년간 계속 응원하는 거지. 못해도 상관없어. 사실 못할수록 더 좋아. 그러면 점점 당신이 부모 역할을 맡게 되고 결국엔 당신을 위해 불로 뛰어들 충성스런 부하가 생기는 거지. 대신 감옥도 가주는 함정을 파는 거나 다름없네요. 추잡한 함정이요. 맘대로 생각해. 하지만 당신도 육아법의 중요성을 알겠지만 당신이 멘토가 되어주면 아이에게도 훨씬 기회가 많겠지. 내가 당신을 아끼니까 적합한 대상을 좀 찾아봤어. 15살이고 가족들은 다 상습범이야. 애가 고생이 많았지. 지난 몇 년은 시설에서 보냈고 애아빤 감옥에 있고 엄만 과다복용으로 죽었어. 똑똑한 애. 축구가 아니라 농구를 하고 농구는 아주 못해. 외로워서 팀 스포츠를 고른 거야. 하이라이트는 이거야. 오른쪽 귀가 살짝 기형이고 그걸 되게 부끄럽게 생각해. 이것 때문에 더더욱 혼자인 거야. 아주 쉬운 타겟이지. 관심 가져주고 공감만 조금 해주면 끝나. 피를 한번 보기라도 하라는 엘레 권유의 피해 경기장에 간 조는 기형적인 귀를 가진 불쌍한 소녀에게 동정심과 감정이 생겨 주말마다 경기를 찾아가 못하는 그 아이를 응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가 성인이 될 무렵 조는 이미 피의 개인 상담사가 되었고 피와 함께 살게 되는데 모든 성생활을 멈춘 상태였고 그녀의 사타구니는 학대로 고통에 시달려 자위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 농구 경기는 왜 보러 왔었어요? 우연은 아니었죠? 우연은 아니었어. 기분 상할까봐 말 안 했어. 나한테 화낼까봐. 화 안 낼게요. 내 직업은 일반적인 게 아냐. 불법적인 일이야. 우리 가족 중에 합법적인 일하는 사람 없어요.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널 지켜보라고 했었어. 내 일에 널 쓸 수 있을지 관찰하려는 게 계획이었어. 엄마 아빠가 없는 걸 알고 친해지려고 했던 거야. 그게 어때서요? 얼마나 못된 계획인지 모르겠니? 너무 괴로웠어. 괴로울 것 없었어요. 왜? 만약 안 그랬으면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다음에 일하는데 따라갈래요. 결국 조는 피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거리의 법칙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가 더 잘 알고 있어 피는 총을 들고 다니면서 거칠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는 피가 혼자서 일을 해볼 때가 되었다며 채무자의 집에 보내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은 제롬의 집이었고 피는 제롬이 6번에 나눠 빚을 갚도록 합니다. 마지막 수금을 하러 가던 날 피는 제게 키스하지 않았어요. 깜빡 잊은 거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동차 불빛이 보일 때마다 피가 집에 온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섰죠. 12살 때 학교에서 같이 갔던 도시 외곽의 동그란 언덕으로 상징적인 인사를 하려고요. 전 도망치기로 했어요. 그녀와 그가 있는 이곳에 머물 수 없었죠. 조는 총을 가지고 제롬의 집 앞에서 피와 함께 돌아오는 제롬에게 총을 쏘지만 권총을 장전하지 않아서 총은 발사되지 않고 대신 제롬에게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피는 얻어맞아 길바닥에 널브러진 조를 아랑곳하지 않고 제롬과 그녀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섹스를 하게 됩니다. 그녀 역시 대단한 ним포매니악이었던 거죠. 이야기를 마친 조에게 셀레그만은 그녀는 충분히 용서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조는 마음에서 성욕을 없애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만약 남자 둘이서 여자를 찾아 기차를 돌아다녔다면 누가 놀라기라도 했을까요? 만약 남자가 당신처럼 살았다면요? HV인 이야기도 당신이 남자였다면 무척 진부한 스토리예요. 당신은 여자를 정복한 게 되고요. 남자가 욕망 때문에 아이를 버리면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지만 당신은 여자이기에 절대 떨쳐낼 수 없는 죄의식을 짊어졌죠. 당신의 낙태는 합법적이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그건 스스로에게 가해진 형벌이었어요. 그러다 수년간 쌓인 비난과 죄의식이 너무 과해져서 공격적으로 반응한 거고 그리고 반격한 거죠. 그동안 여성들을 탄압하고 훼손하고 죽여온 남성에게 반격을 한 거예요. 종교와 윤리의 이름으로 혹은 아무도 모르게 죽은 수십억의 여성들을 위한. 그러나 조와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간 셀레그만은 다시 조의 방에 들어와 잠자고 있는 조의 벌거벗은 아랫도리를 보고 섹스를 시도하는데 조는 강하게 거부하면서 권총을 찾아 손에 쥡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에 안 돼요. 라는 외침과 셀레그만의 당신은 수천 명이랑 잤잖아. 라는 말이 한 발의 총성과 함께 들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영화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자의 성은 양지로 많이 나온 반면 여자의 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도 없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ним포매니악은 여자의 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 편견을 깨트립니다. 처녀성을 상실하는 경험부터 SM 플레이, 성적 지향, 변태 성욕, 임신과 낙태, 늙어가는 과정에서의 성까지 조의 삶을 통해 성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워낙 적나라해서 외설적인 영화의 대표작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으며 이런 성 관련 영화에서 아역 배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캐스팅이 엄청 화려한데 샤를로트 갱스부르, 스텔라 스카스가드, 스테이시 마틴, 샤이아 라보프, 크리스찬 슬레이터, 제이미 벨, 우마 서먼, 윌렘 데포, 휴고 스피어, 코니 닐슨, 니클라스 브로 등이 출연합니다. 라스 폰트리에 감독은 배우들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샤이아 라보프는 배역을 따내기 위해 감독에게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의 과거를 연기했던 스테이시 마틴은 실제 삽입은 없었다. 배우를 위해 질 모양의 부형물, 특수 효과 등 포르노를 찍기 위한 소품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감독인 라스 폰트리에는 덴마크의 영화 감독으로 항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데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어두운 비전을 펼쳐 보이는 감독 중 한 명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어머니의 외도로 태어났으며 어머니에게 받은 슈퍼 8mm 카메라로 여러 단편들을 찍기 시작했는데 11살 때 만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 스코시랜드 여행이 비공식적 단편 데뷔작입니다. 덴마크 국립영화학교를 졸업했으나 본인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못 배웠다고 하는데 매혹적이고 암울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며 한 영화제와의 인연이 특히 눈에 띕니다. 도그마 선언을 발표했으며 그의 초기작인 백치들에서 이를 전부 적용시켰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이 트리의 팬으로 짐가방이라도 들어주며 어디든 따라가겠다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그빌, 안티크라이스트, 멜랑콜리아, ним포매니악, TV 시리즈 킹덤, 브레이킹 더 웨이브 등이 대표작이며 나치를 옹호한 발언으로 한동안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주역의 샤를로트 갱스부르는 프랑스의 가수이자 배우인데 아버지는 샹송의 전설인 세르주 갱스부르이며 어머니는 영국인 배우 제인 버킨입니다. 15살에 두 번째 작품 귀여운 바나나로 세자르 신인 배우상을 수상했고 소피 마르소 버금가는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에서 파격적인 연기로 한 여우 주연상을 받아 배우로서 전환점을 맞았으며 멜랑콜리아와 ним포매니악에 연달아 출연했습니다. 2013년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던 언니 케이트 베리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충격으로 파리를 떠나 뉴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음반 작업에 매진하면서 언니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담은 앨범 레스트를 발매했는데 IRN과 함께 음악 웹진 피치포크의 베스트 뉴 뮤직으로 선정되는 등 찬사를 받았습니다. 셀레그만 역의 샤이아 라보프는 미국의 배우 겸 코미디언으로 LA에서 프랑스계 미국인 아버지인 제프리 크레이그 러버프와 유대인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디즈니 채널에서 사회자를 담당하게 되면서 여러 경력을 쌓았으며 미녀, 삼총사투, 아이로봇, 콘스탄틴 등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조연으로 출연해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2007년 트랜스포머가 전 세계적인 흥행 기록을 세우며 스타 배우로 급부상했고 이글아이,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핵골의 왕국 등으로 출연료 대비 수익률이 높은 배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내 사랑으로 보고 싶은 씨앗을 뿌렸더니 하늘처럼 큰 보고품이 되었고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씨앗을 뿌렸더니 어둠을 삼키는 거대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내 창가에 향기 그득 실은 달빛처럼 내려앉은 당신 냄새 참으로 좋아요. 장호걸, 그냥 당신이 좋아서